안녕하세요, 스미더스입니다. 너무 늦어지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긴급하게 녹음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뭐 대단한 뉴스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뉴스거리를 잔뜩 준비해가지고 갔는데 녹음을 못했습니다. 지방에 가가지고. 왜냐? 뭐 트위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한테 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어떤 사고냐면 제 동생이 고양이를 키우는데 저도 고양이 키우고 싶지만 고양이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와이프가 아마 고양이 알러지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 둘째에도 알러지가 있는 것 같고 뭐 어쨌든 저는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제 동생이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고양이가 제 고향집에서 저를 딱 마주치고 굉장히 저한테 앵겨왔습니다. 친근감 있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고양이 그 등을 긁어주고 그루밍을 하느라 녹음을 못했습니다. 한 사나흘 정도 계속 고양이하고 같이 노는 바람에 아무것도 못했다. 뭐 녹음을 좀 하려고 그러면 고양이가 와서 이제 또 들어눕고 같이 놀자 그러고 이래가지고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밤에 이렇게 제가 녹음을 못한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전염병이 퍼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 청년 인재는 미투가 터져가지고 또 쫓겨난 거지 뭐. 뭐 자진 사퇴입니까? 쫓겨난 거지. 그 미투 자체는 또 여기저기 말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지금 이제 그 혹자는 이제 그 공천에서 밀려난 그 하위 20% 공천 탈락자들 선정 발표가 곧 나게 돼 있거든요. 28일 날인가 뭐 개별 통보한다고 하는데 민주당에서 그쪽 그룹의 소행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일부는 이제 공천을 좀 받고 싶은 쪽에서 일단 가장 약한 고리를 먼저 쳤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인재 영입된 사람이 한 13명쯤 되는데 그 중에 사실 가장 힘없고 배경없고 약한 고리였거든요. 원정원이 걔가. 그래서 걔 먼저 치고 이제 야 우리 공천 안 주면 또 칠 건데 다른 애들 때릴 거다. 우리 쌓인 거 많다. 근데 안 줄 거야? 정철아 안 줄 거냐? 해찬님 안 줄 거예요 우리? 뭐 다 죽지 뭐 그렇게 뭐 이런 거죠. 이런 내부의 이제 공격이다. 보통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지금 자한당이 이걸 뭐 조직적으로 외부에서 이런 걸 때릴 만한 지금 자한당이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예, 여력이 없고요. 또 뭐 있냐? 또 또 수소 경제 관련해 가지고 그 제 아파트 이제 지인분께서 차를 바꿔야 되는데 수소차를 사고 싶다. 공대 나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수소차를 사고 싶다고 하시는 바람에 그분을 또 이제 주변에서 말리고 있습니다. 설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수소차 관련해 가지고 뉴스가 하나 났길래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뭐 수소차 하면 트위터에 또 유명한 분 한 분 계시죠. 수소차를 몰고 다니는 그 레슬러 나무님, 수소차 몰고 다니시는데요. 뭐 제가 며칠 전에 수소차 현대 내에서 이제 일어났던 어떤 왕자의 난 같은 유혈구 테타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뭐 그런 것들인데 지금 또 뉴스가 났습니다. 2020년 뭐 되게 미래사회 같네. 2020년 1월 25일자 연합뉴스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제목은 뭐냐? 수소차는 1등, 충전소는 낙제점, 갈 길 먼 수소경제라는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임기 중반에 이런 뉴스가 나왔다는 거는 뭐 끝났다는 얘기죠. 내용을 보면 요즘 길거리에서 수소차들이 심심찮게 보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충전이다. 안 그래도 수소 충전소가 부족한데 그나마 고장으로 운영이 안 되는 곳도 있다. 수소차 판매 1위국으로서 면이 안 서는 일이다. 그러면서 이제 기사를 소개합니다. 대한민국이 수소차 판매 1위 국가입니다. 왜냐면 우리만 만들거든요. 당연히 1위지. 한국밖에 안 만드니까. 사실상. 그래서 기자가 얘기합니다. 하루 평균 30여 대의 수소차가 팔리는 게 아니고 하루 평균 30여 대의 수소차가 드나들며 충전을 하는
곳이 어디냐면 여의도 국회에 있는 수소차 충전소가 있습니다. 여의도 국회 안에 수소차 충전소가 있는데 거기서만 지금 하루 평균 30여 대 수소차가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전 수도권 서울 지역의 충전소들이 다 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서울에서 수소 충전은 이 여의도에 있는 그 국회 충전소밖에 충전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하루 평균 30여 대가 들어온다는 거죠. 서울에 몇 대가 있는지 대충 감이 나오네요. 충전소 86기 착공이 작년 정부의 목표였지만 실제 운영 중인 곳은 34곳, 공사 중인 곳도 20곳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충전소가 공사 중인 것까지 다 포함하면 54개가 되는 거고 운영 중인 거는 34곳이 됩니다. 전국에서 흩어져 있는 이것들을 찾는 게 수소차 오너들의 이제 임무겠지요. 그것까지 자동차가 갈 수 있단 말입니다. 갈 수 있다는 전제하에. 아무튼 여기서 충전을 하려면 1시간 이상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양재하고 상암동에는 이제 공사 중이거나 유지 보수 중이기 때문에 이제 그 수소차 충전이 안 된다 뭐 이런 차주의 짜증 섞인 인터뷰도 있고요. 지난해 나온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서는 정부는 한국이 세계 수소경제를 이끌고 있다고 자평했지만 인프라는 매우 미흡합니다. 사실상 지금 세계의 수소경제를 한국이 이끌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 우리만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서울 양재동에 있는 수소차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비 고장으로 충전이 안 된다는 안내 문구가 붙어 있고요. 수소차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한 기당 요 한 개 주유기 같이 생긴 그거 한 기당 설치비가 30억 원입니다. 30억. 하지만 수익성은 장담하기 어렵고 고장이 난 충전소 수리에도 최대 10억 원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정부 보조금은 없습니다. 지난해 강릉에서 이제 수소 폭발 사고가 발생한 다음에 주민들이 충전소 설치를 반대하는 것도 큰 난관으로 발생되고 큰 난관 중에 하나입니다. 정부는 3월까지 미착공 충전소 공사를 시작하고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구할 계획이지만 주민들이 허락해 줄 리가 없죠. 왜냐하면 수소는요. 수소는 차원이 다른 물질입니다. 굉장히 분자의 크기가 작아가지고 누출도 심하고 한번 셀 경우에는 그 폭발력은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잘 터지기도 하고요. 불안정하고 그만큼. 지난해 강릉수 그래서 이제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인 이호근 교수님이 이제 인터뷰를 하셨는데 뭐라고 했냐? 전 세계 사례와 기술 자료를 바탕으로 안전성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인지시키고 주민들의 동의를 구한다면 점점점점이라고 하셨거든요. 원자력도 이게 안 돼가지고 안 하지 않으셨나요? 반면 우리나라 내에서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한 번도 터진 일이 없고 전 세계적으로 수백 기의 원전이 있지만 저런 식의 중대 사고는 한 딸랑 세 번. 그다음 그 중에 그나마 한 번은 터졌고 나머지 하나는 그냥 터지려고 하다 말았고 그 다음에 저 일본 같은 경우는 조금 금가가지고 좀 질질 새고 있는 상황이고 거하게 터진 거는 러시아의 체르노빌 하나밖에 없죠. 하지만 수소 충전소는 벌써 전 세계적으로 3개 이상 터졌습니다. 아주 대형 크게 터졌고요. 수소가 어떤 물질이냐, 수소가 터질 때 어떻게 되냐 궁금하시면요, 여러분 유튜브나 구글에 힌덴부르크호 참사라고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그게 수소가 터지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수소차의 미래 있을까 보냐 싶고 말입니다. 사실 전기차가 맨 처음 나왔을 때도 그랬습니다. 전기차가 맨 처음 나왔을 때 이게 상용 콘센트로 안 되기 때문에 전용 콘센트가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전용 콘센트가 달린 급속 충전 설비를 뭐 설치를 하네 마네 해서 이제 겨우 공공 건물이나 공공 주차장에 한 개, 2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전기차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젠 또 수소? 에라이씨.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예, 뭐 수소차 잘해보시고요. 뭐 살아남으면 잘 되는 거겠지 뭐. 다음 뉴스는요. 국정원 뉴스입니다. 2020년 1월 20일 날 나온 뉴스인데요.
중앙일보에서 나온 뉴스고요. 단독입니다. 국정원 인사 이례적으로 지연, 인재들 정년 걸려 옷 벗을 판. 그러니까 계급 정년 걸려서 옷 벗으라고 인사를 지연시키는 거죠. 청와대에서.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용을 보면 지난해 연말 국가정보원의 고위급 정기 인사가 해를 넘기면서 그 배경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 소식통은 국가정보원은 통상 1년에 전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정기 인사를 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연말 이루어졌어야 될 하반기 인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라고 말했답니다. 1년에 2번 인사를 하는 모양입니다. 인사 지연 이유와 관련해서 이 당국자는 당초 국정원 측은 지난해 11월 국장급 인사안을 청와대에 제출해서 검증을 받은 뒤 12월 초쯤 인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다며, 그러나 청와대 인사 검증이 늦어지면서 인사 자체가 지연되고 있다. 고 설명했습니다. 교체가 예상되던 북한 및 해외 정보 수집 분석 담당 1급 인사가 2달 가까이 늦어지면서 2급, 3급 등 후속 인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올해 선발 계획이 아직 안 나왔구나. 아직 경력직 뽑는다는 얘기가 없더만. 전직 정보기관 관계자는 그래봤자 국정원이지 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보기관의 정기 인사가 해를 넘기는 건 이례적이라며, 얼마 지나지 않아 6월 인사를 준비해야 할 텐데 지난해 12월 인사가 늦어지면서 6월 인사까지 미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지연 배경이 단순히 검증 업무 과중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국정원 인사 방식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설득력 있게 돌고 있습니다. 소식통들 말을 종합하면 지금까지 청와대는 국정원의 단수 추천안을 바탕으로 검증을 진행해 이 중 일부 부적격자를 교체하되 대부분 국정원의 인사안을 그대로 반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지난해 말 인사에서 갑자기 단수 추천이 아닌 복수 추천을 요구하면서 혼선이 빚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건 뭐냐? 이게 이제 그러니까 승진 대상자를 한 명만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 중에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보통은 되는 걸로, 아주 결격 사유가 심한 애 빼고는 다 되는 걸로 해왔는데, 청와대에서 야, 한 명씩 하지 말고 이건 뭐 하나만 하잖아, 2명씩 올려봐, 그럼 우리가 둘 중에 하나 고를게, 이런 식으로 갑자기 고집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복수 추천안에 반발하던 국정원이 결국 이 같은 요구를 수용을 해서 복수안을 다시 만들었고, 이를 검증하느라 인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같은 인사 방식 변경을 두고 자연스럽게 청와대 국정원 견제설이 뒤따르고 있고요. 인사가 늦어지면서 연말 계급 정년을 채운 일부 인사 대상자들이 어쩔 수 없이 정년 퇴임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국정원 직원은 군인처럼 직급별로 정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4급인 4급은 이제 몇 살까지 할 수 있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인사 대상에 올랐다는 건 국정원 내부 평가 결과 우수한 인재란 얘기인데, 이들이 옷을 벗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물론 이들은 모두 서훈 국정원장의 결재를 받아 청와대에 추천된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장이 결재해가지고 올렸는데 이게 통과가 안 된 겁니다. 계속. 뿐만 아니라 인사 지연의 유탄이 업무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다른 전직 정보기관 관계자는 정보기관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중장기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인사가 늦어질수록 이런 업무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우려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뉴스 뒤에 자꾸 한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뭐냐면 2018년 8월에 국정원장의 이제 특별 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긴 전 상하이 총영사인 이제 박선원 씨의 이름이 자꾸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박정원 특보가 지금 이제 국정원장 특보로 쭉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문재인 정부의 이제 출범 후에 뭡니까 선대위 안보단장 하셨고 막 그렇거든요. 그게 아니구나. 문재인 대통령 선거 도와주고 막 이랬었는데, 되게 이제 외교 안보 정책 쪽으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되게 가깝다, 이런 말을, 복심이다, 이런 얘기를 들은 사람이 바로 박선원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서훈 국정원장 특보로 2018년 8월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2019년 쭉 지내고 일정 시기 거쳐가지고 이제 지금도 아마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자꾸 국정원 인사에 영향을 행사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이 국정원의 인사를 지연시킨 게 이 박선원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선거를 앞두고 국정원을 장악하려고 드는 건지 아니면 이제 지난 2년간의 국정원이 이제 문재인 정부의 어떤 대북 정책이나 대미 외교 정책을 지원하는 게 좀 못마땅했던지 지금의 이제 수뇌부 1급들을 다 쳐내고 싶은 거죠. 사실 뭐 다 쳐내고 싶은 건 아니고 그 중에 아마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한 둘 있었을 텐데 얘들 내보내려고 인사 전체를 지연시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얘들 내보내고 나면 그 다음에 아마 인사안이 통과가 되겠죠. 보통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 이거 때문에 사실은 서울국정원장하고 조금 관계가 불편해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하여튼 뭐 박선원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있다. 뭐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뉴스가 잠깐 나왔다가 또 지워졌어요. 아마 뭐 좀 내려달라고 한 모양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그렇고요. 지금 뭡니까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진중권 씨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는 좀 더 세게 지금 때리고 있는 중이고 현 정부를 때로는 조금 선을 넘었다 싶을 정도로 좀 세게 감정적으로 때리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이게 뭐 본인 직장하고도 연관이 되니까 아무래도 지금 뭐 참았던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는 좀 세게 때리는 것 같고 때로는 좀 보기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예, 때로는 보기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보기 안 좋을 때도 있는데 그래도 뭐 시원하게 치시니까 예, 뭐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봐 드리고요. 박지원 씨 같은 경우에는 뭐 무슨 뭐 설날 민심을 봤더니 뭐 민주당이 아주 좋더라 뭐 이런 식으로 또 민주당 들어가시려고 뭐 뭔가 수작 부리시는 것 같은데 사람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사람 좀 되셨으면 좋겠고 뭐 그런다고 뭐 민주당이 불러주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농구 천재 코비 브라이언트가 사망을 했습니다. 헬기 추락으로 사망을 하셨고 참 그렇죠. 예, 뭐 그렇습니다. 또 따님하고 같이 돌아가신다고 하는데 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는 뭐 농구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이런 어떤 가족을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겪는 것 자체가 좀 안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김의겸 씨 같은 경우 그리고 정봉주 뭐 이런 분들은 공천이 아무래도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나온 뉴스들을 보면 부담스럽다. 그 다음에 사실상 공천하지 않는 걸로 입장 정리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럼 당연히 이제 당사자들은 항의를 하기보단 아마 이제 무소속 출마 같은 걸 할 걸로 보입니다. 무소속 출마를 할 것 같은데 뭐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뭐 공천을 여기 안 하게 되면 이제 근데 그럴 수는 있죠. 뭐냐면 여기 이제 군산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아예 공천을 안 해버리면 기존에 이제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씨가 아마 좀 유리할 텐데 민주당이 여기 공식적으로 김의겸 씨 공천 안 한 대신에 김의겸 씨가 여기 무소속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막지 않겠다 이래버리면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기들 욕 안 먹고 이제 고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군산 쪽에는 공천을 하지 않되 무소속을 나가든가 말든가 뭐 이렇게 보통 할 수 있을 것 같고 정봉주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천을 안 하는 대신에 정봉주 씨가 개인적으로 막 무소속으로 금태섭 의원의 지역구에 출마를 하는 뭐 그런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겠죠. 아니면은 지금 생기게 되는 깨시민당이라고 있는데 민주당 제2중대 비례민주당 같은 깨시민당이라고 있다는데
뭐 그쪽에서 공천 받아가지고 나가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고요. 그건 뭐 공천대 하는 거 봐서 아마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 우한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보기에도 이 퍼지는 속도나 또는 이제 전염 가능성, 전염 전파성이 이게 그러니까 치사율이 높은 거는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증상이 중증 증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염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거는 보통 생화학무기가 갖는 일반적인 특성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생화학무기가 이제 그 치사성보다는 그 전염성, 그 다음에 이제 단시일 내에 그 어떤 그 뭐 전투력을 무력화시키는 이런 걸 이런 걸 목적으로 해서 살포를 하게 되는데 지금 우한 쪽에서 퍼지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여기 이 목적에 딱 적합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군사적으로 만든 어떤 생화학 무기가 유출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이러지 흩어다니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저도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다만 이게 이제 그 의도적인 유출인지 아니면 그 실수인지 이거는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중국이 그 예상 외로 방역 시스템이 좀 허술하게 작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향후 중국이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개선하는데 뭐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관련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여기 최강욱 씨 같은 경우는 제가 굳이 방송에서 말씀 안 드려도 될 만큼 트위터에서 많이 언급을 했고, 최강욱 씨의 기소 내용은 이제 조국 씨 기소장에도 벌써 여러 번 이제 나타난 부분이기 때문에 더 언급하는 거는 뭐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만, 그 이성윤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도 이제 조국 씨의 어떤 핵폭탄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 그게 기고 아니고를 떠나가지고 저런 식으로 그 소위 말해서 어떤 조직 관리를 하게 되면 밑에 있는 어떤 자기 부하들이 지검장을 안 따릅니다. 따르고 싶겠습니까? 그 조직을 갖다가 아주 그냥 엉망을 만드는 양반인데, 그러니까 안 따라요. 그럼 스스로 권위를 잃게 되고요. 그러면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윤석열 씨가 뭐 밑에 있는 평검사들이나 중앙 간부들까지 전부 다 자기가 정물대 돌아다니면서 다 술 사줘가지고 지금 그 사람들이 따르겠습니까? 리더라는 건 말이죠.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밀어붙일 때 밀어붙인 힘이 있으면 그게 리더가 되는 겁니다. 과거 이제 FBI의 존 에드거 후보 국장이 50몇 년 동안 FBI 국장을 하면서 욕을 많이 먹긴 했습니다만, 지금도 추앙받는 존재로 남아있는 것은 그 사람이 모든 외압을 다 막아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FBI의 어떤 그 기조, 그 뭐랄까요, 정신을 그 사람 때 새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권력에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는 범죄 수사를 한다. 물론 뭐 그 이면에 많은 어떤 것들이 있죠. 뭐 들어오는 대통령마다 정치인들마다 그 에드거 후보가 이제 뭐 협박을 했다더라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그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수사기관을 만든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운 수사기관을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데, 저는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다행스럽게도 윤석열 총장이 검찰의 역사를 새로 한번 세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이전과 이후에 검찰로 이제 나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그전에도 훌륭한 검사들이 많았습니다만, 전 적어도 윤석열 검찰총장이야말로 검찰 역사 또는 이제 수사 공무원들, 수사기관의 역사에 있어가지고, 대한민국 수사기관의 역사에 있어가지고 상징적인 인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사를 위해서 모든 정치적인 외압을 막아주고, 또 꿋꿋하게 자기 어떤 억울함을 드러내지 않고 수사에만 전념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공평무사, 공명정대함을 밝히는 이제 포청천의 정신 같은 거기도 하고,
물론 그 사람 개인적으로 뭐 어떤 뭐 무슨 비리가 있네, 부정이 있네, 그 사람 부인이 어쨌네 저쨌네 하는 많은 어떤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윤석열 검찰총장 하에 이제 검찰이 해왔던 수사 또는 그런 어떤 그 공평무사한 수사 방식 이런 거에 대해서는 두고 경찰이든 검찰이든 국정원이든 소위 말해서 권력기관이고 공안 사법기관이라면 저런 어떤 모델로 가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어떤 귀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건 이제 딱 그때 지금 딱 이 시점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후에 윤석열의 어떤 정치 행보나 판단이 다 추앙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닙니다. 전 늘상 얘기하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사람을 숭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업적을 쌓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 사람이 뭐 범죄가 드러나고 더러운 게 드러나고 그 사람의 업적, 그 사람이 지금 행동이 과거와 다 다르고 이렇다고 해도 그 사람을 계속 믿어주고 추앙해주며 보호해줄 거다, 숭배해줄 거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당연히 아닙니다. 어떤 사람하고 보고 잘했다, 잘났다라고 하는 거는, 잘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지금 현 시점에 세운 업적 가지고 칭찬하는 거지, 그 사람의 미래까지 칭찬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충성하지 않는다, 사람에 대해서 추앙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물론 제가 이제 오후에 또 2부를 녹음을 할 예정인데, 제가 이제 어제 그 나사 관련 다큐멘터리를 하나 보다가 소련의 이제 우주 비행사들, 그리고 소련의 우주 비행 사고 관련해 가지고 영상을 하나 보게 됐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많은 한국 분들이 그걸 잘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소유주 11호인가 뭐 소유주 무슨 착륙선 11호인가에서 2008년도인가 있었던 일입니다. 그 여성 나사에서 이제 그 스카이랩 우주 실험실에 스페이스랩 우주 실험실에 가장 오랫동안 있었던 여성 우주 비행사가 있습니다. 나사 소속인데요. 물론 이제 러시아와 같이 만든 공동 우주 실험실인데 그 우주 비행사가 이제 지구로 귀환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아마 2008년도쯤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유주 그 우주선으로 해서 이제 그 왜 뭡니까 저기 산드라 블록이 나왔던 영화 있잖아요. 그 왜 그 떨어지는 거, 지구로 떨어지는 거. 예. 뭐 그 영화하고 비슷하게 그 소유주 우주선을 이제 지구로 귀환하기로 하고 러시아 남자 우주인 하나, 그리고 이제 또 여자 우주 비행사 하나, 그리고 이제 그 여성 우주 비행사 기장 하나 이래가지고 여자 2명 남자 하나 이 3명이 소유주 착륙선에 탑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리해서 지구로 돌입하게 됩니다. 대기권을 통과해서 지구로 돌입하게 되는데 착륙 목표 지점은 카자흐스탄이었고요. 근데 갑자기 연락이 누절됩니다. 그 착륙선이 통신이 누절되고 그 착륙선의 외부 온도가 섭씨 2000도까지 올라갑니다. 많은 러시아 쪽 우주 기지에서는 이거 저기 사고 났다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나중에 결과적인 일입니다만 나중에 원인을 알고 봤더니 그 폭발 볼트라고 이제 그 착륙선하고 그 옆에 딸려 있는 이제 무슨 뭐 엔진선 같은 게 있는데 이걸 연결시키는 5개의 폭발 볼트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이게 터져가지고 이제 분리가 돼야 되는데 이 중에 1개가 안 터져가지고 분리가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달고 이렇게 추락하는 바람에 달고 지구로 진입했는데 이게 이제 한 20초 정도 달려오다가 이제 결국에는 폭발해가지고 떨어져 나갔는데 이게 20초 정도 달려오는 바람에 궤도가 틀어져가지고 아주 완만하게 떨어져야 되는데 거의 이제 수직에 가깝게 너무 높은 속도로 떨어지게 된 겁니다. 지구상으로. 이렇게 되면 불타버릴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소유주 우주선은 이걸 견뎌냈고 섭씨 2000도까지 올라가는 외벽이 많이 손상이 됐죠. 손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착륙 예정 지점보다 400km 정도 떨어져 가지고 간신히 낙하산이 펼쳐지고 자동으로 그 다음에 이제 떨어졌는데 착륙을 했는데 평소 같으면 되게 부드럽게 떨어져야 되는데 이 속도 때문에
굉장히 세게 충돌을 한 겁니다. 지상이랑 거의 수직에 가깝게. 낙하산이 펴지긴 했습니다만. 마치 이제 그 당시의 충격으로 따지면 거의 화물차가 이제 땅에 들이맞는 정도의 속도. 이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걸 목격한 어떤 그 카자흐스탄 농부들이 달려가서 구출을 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 구조팀이 이제 2시간 만에 도착했고, 그 카자흐스탄 농부들의 말에 따르면 다 죽은 줄 알았다. 불덩어리가 돼가지고 떨어지길래 다 죽은 줄 알았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걸 견디고 이제 낙하산이 펴지고, 뭐 거의 충돌에 가깝습니다만 착륙을 했죠, 무사히. 그래서 이제 안에서 우주인들이 이제 기어 나옵니다. 기어 나왔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 중에 한 명이 아까 말씀드렸죠, 여성 2명 남자 1명이었다고. 그 중에 이제 기장은 미국인 기장이었고, 50대 40대 미국인 기장이었고, 남자는 이제 러시아 우주비행사였고, 나머지 여성 1명이 누구냐, 바로 한국의 이소연 씨입니다. 그 사람 죽을 뻔했어요. 근데 우린 그걸 잘 모르죠. 그래서 우리 이제 대기권에서 어떻게 보면 그냥 먼지가 될 뻔했습니다. 국가의 어떤 위신을 세우고 국가 우주과학 기술에 기여하겠다고 올라갔다가 그럴 뻔했습니다. 우주인 사업 관련해서 들어간 비용, 그러니까 나로 3번 발사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총 2천억입니다. 총 2천억이고 그 중에 일부 비용으로 이제 우주인 선발 관련 프로젝트를 했는데, 많은 분들은 야, 그 우주 여행객이지 무슨 우주인이냐, 그 다음에 그 2명 뽑아가지고 뭐 했냐, 한 거 뭐 있냐, 가서 뭐 러시아 가서 그냥 우주 한번 타고 갔다 온 거밖에 덥잖냐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어떤 그 선발 과정을 통해 가지고 또 러시아 우주국하고 이렇게 보내 가지고 교류를 하면서 우리가 받은 어떤 기술 자료나 정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많은 어떤 기술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소연 씨는 목숨을 걸고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을 뻔도 했고요. 근데 우리는 잘 몰랐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그러면 거기서 이제 뭐 먹튀 운운 하잖아요. 우리가 먹튀 운운 하는데, 그 사람 카이스트에서 박사까지 하고 이제 박사학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항공연에서 이제 우주 갔다 오고 나서 항공연에서 하는 일이 뭐냐,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제 좀 있다가 어디 가서 강연하라고 그러면 가서 이제 강연해 주는 거예요. 애들 상대로 강연하고 노인들 상대로 강연하고, 1년에 한 200회인가 150회인가 그랬답니다. 월급은 한 400인가 500인가 받고. 사람이 할 짓이 못 되죠. 강연하러 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이게 또 미래가 보이지도 않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정리하고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먹튀다 우른하면서 욕하지 말고요. 우리가 그 사람한테 뭘 해줬나를 생각하고, 그 사람이 우주에서 돌아올 때 어떤 일을 겪었는지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좀 다독거려 줍시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이소연 씨 성격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 성격 아니면 견디지도 못했을 겁니다. 저도 한 번인가 2번인가 보긴 봤는데, 물론 뭐 저희가 세미나 때 본 거고 그분은 저에 대해서 기억도 잘 못하시겠지만, 소위 말해서 태극마크 달고 하늘에 우주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죽을 뻔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서운하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예. 나중에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